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 해설을 볼 학생들이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시험을 본 친구들이 아니라 시험을 보게 될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일단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험을 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예, 요 기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평생 살면서 이런 기분 갖는 게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기억할 건 이 모든 것이 인생에서 참 짧은 순간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온 결과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것일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너무 좀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꼭 여러분께 한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 문제를 한번 앞에 지금 총평에서 제가 설명은 좀 드리긴 했지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 수능보다는 좀 어려웠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의미는 없다. 예, 결론적으로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다? 그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제가 결론 좀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나오는 선사시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근대 파트에서 열문항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지요. 나오는 문제의 배치는 1, 2, 3, 4였습니다. 선사에서 한 문항, 그리고 고대에서 두 문항, 그리고 중세 고려에서 세 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네 문항, 이렇게 해서 10문항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선사시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사시대의 문제는 유형화되어 있다. 바로 선사시대의 유물, 유적, 사진을 주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알아맞춘 다음에 그 시대의 특징을 찾는 것. 이게 1번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갈돌, 갈판이 되겠네요. 자, 이 사진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 바로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유물들이니까요. 근데 좀 힌트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농경을 시작했다. 이게 결정적 키워드죠. 농경을 시작했대요. 농경을 시작했으니까 신석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신석기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간석기를 제작하는 청년이에요. 자, 간석기입니다. 여러분 뗀석기는 어느 시대였죠?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간석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신석기, 신석기.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한국사 첫 번째 문제 1번 정답이 1번이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배려가 정말 대단하셨다. 어떻게든 1번 문제는 깃발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장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번 문제는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1번 문제를 틀리시면 이건 대형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석굴암을 조성하는 장인. 어이쿠, 석굴암은 어느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통일, 신라 시대지 않습니까? 한참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3번 덩이쇠로 교역을 하는 상인. 자, 쇠가 나왔습니다. 쇠가 나왔으니까 이건 어느 시대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린 지금 신석기 시대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철기 시대가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4번 청자병에 기름을 담는 노인. 그래도 이제 청자 하면 딱 떠오르는 시대가 있다면 고려 시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고려 청자. 어이쿠, 이것도 한참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치구기로 강우량을 재는 관리가 나왔습니다. 치구기. 이거는 이제 조선 세종 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한참 뒤로 가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고대, 중세, 근세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시면 알겠지만 선사시대의 선지를 하나도 지금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건 뭐냐면 선지 시대와 시대의 사이를 쭉쭉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넓게 지금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헷갈리지 말라고. 예, 여러분들 꼭 맞추라고. 진짜 정말 저는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딱 보면 이게 출제위원분들이 진짜 고민 많이 하셨구나.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를 노력하셨구나라는 게 보여요. 예, 그런 어떤 그 정성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정답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1번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2번과 3번 문항은요, 바로 고대 문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고대하면 여러분들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로 나뉘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와 그 다음이 남북국,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에서 한 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삼국시대에서 한 문항, 그리고 남북국시대에서 한 문항, 이렇게 해서 고대 두 문항을 완성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냐면요, 바로 각국의 전성기 있잖아요. 그 전성기를 중심으로 놓고 당시 주변국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옵니다. 자, 과연 이 문제 삼국시대 문제일 텐데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수도 한성을 포위했다. 계로가 아들 문주에게 말했다. 나는 당연히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하지만 나는 난리를 피하여 나라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라. 이에 문주가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웅진의 자리를 잡았다. 웅진이면 여러분들 바로 백제의 수도 아닙니까? 공주잖아요, 공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리를 잡았답니다. 우리 알고 있어. 그렇지.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했고 침략했고 한성을 점령했고, 이 때문에 백제가 도읍을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어. 이거 알고 있는 팩트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삼국시 나오는 문제는 그 각국의 전성기를 기준으로 놓고 그 전성기 그 나라 주변국들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온다. 이게 바로 그 문제죠. 지금 이 문제는 5세기, 즉 고구려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주변국 백제와 신라가 어땠을까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구려 5세기 전성기, 특히 장수왕 때는요, 평양 천도하고요, 이후에 한성 공략하지요. 이러면서 한성 무너지고 백제는 결국 도읍을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기게 되는 그 일련의 모습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거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웅진으로 지금 쫓겨갔습니다, 백제가. 그죠?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 지금 이제 백제는 한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웅진으로 갔으니까. 그죠? 이제 한강의 주인공은 바로 고구려 됐습니다. 이게 바로 5세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겁니다. 1번, 고구려가 랑랑을 축출하였다. 이거 미천왕 때입니다. 미천왕 때인데요. 이거는 4세기, 즉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답이 될 수 없지요.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어느 왕 때? 장수왕 때. 자, 장수왕은 여러분들, 바로 이 수도 한성 점령 이전에 바로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골라야 되니까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게 지금 5세기 상황인데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대요. 그럼 이거는 신라의 전성기, 한강을 차지한 자 이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4세기는 이 한강은 백제의 것이었고 5세기는 고구려의 것이었고 6세기는 신라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라가 차지했대요, 한강을. 그럼 몇 세기예요? 6세기 진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게 지금 5세기니까 그 뒤에 6세기. 정답 3번 바로 나왔네요. 네,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네, 지금 각국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그 주변국과의 관계를 묻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또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고조선에서 위만이 왕위를 차지하였다. 이건 위만 조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위만 조선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참 앞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고조선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5번, 백제의 공격으로 고구려 왕이 전사한 거 있습니다. 이때의 백제 왕은 어느 왕이냐면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이때 고구려 왕은 바로 고국원왕입니다. 즉 근초고왕이 공격해서 고구려 왕이 전사한 사건. 이건 이제 여러분 근초고왕이니까 백제의 전성기 아닙니까? 그죠? 백제의 전성기 4세기.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이 되겠죠. 당연히 5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정답을 해서 여러분들 바로 3번 6세기 상황, 이 사건 이후 5세기, 6세기 상황을 여러분들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알아야 되는 문제지만 문제의 유형은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 문제 삼국시대 풀었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고대사에서 남북국시대 문제를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이 나라에서는 신분제와 관등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었다. 최고의 관등까지 오를 수 있었던 진골 나왔네. 진골은 중앙관청과 지방의 장관직을 차지하며 권력을 독점하였다. 관등 승진에 한계가 있었던 육두품은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왕에게 정책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육두품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없는 시스템. 이게 바로 신라의 폐쇄적 신분 제도를 할 수 있는 골품이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경주 김씨가 대표적인 골에 해당하는 집안이고요. 경주 최씨가 대표적인 품에 해당하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건 이런 골품 제도가 있었던 나라는 바로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이 설립되었다. 자, 서원하면 여러분들 특히 16세기, 특히 사림들,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림들이 자신의 어떤 그 인재 양성, 권력 기반을 위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던 그런 기관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라시대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주자감을 설치하고 당의 유학생을 파견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교육기관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자, 고구려 소수림왕 때는 어떤 교육기관? 태학. 신라입니다. 신라, 통일신라, 신문왕 때는 어떤 교육기관? 국학. 발해의 교육기관은 주자감. 고려의 교육기관은 국자감. 조선의 교육기관, 성균관.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교육기관들은 최고 학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대학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자감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가 되겠습니까? 발해가 되겠네요. 그죠? 2번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국학을 운영하고 독서 3품과를 실시했다. 국학이란 말 나왔어요. 통일신라, 신문왕.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죠? 사학 12도가 융성하여 관학이 위축되었다. 사학 12도가 융성해서 관학이 위축되었대요. 그렇죠. 국학을 운영하고 독서 3품과, 이거 통일신라 신문왕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신라를 고르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사학 12도의 융성과 관악의 위축은 바로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사학 교육기관이 12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워낙 세다 보니까 관악이 위축되었다. 그 당시 관악의 대표적인 학교라면 국자감이 되겠죠. 고려의 교육기관이니까 틀렸습니다.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이건 뭐 조선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라, 골품제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라에서 운영한, 통일신라에서 운영한 국학, 통일신라, 신문항, 독서 상품권은 통일신라 말기 원성왕 때 실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니까 정답은 3번 고르시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감 잡으셨죠? 자, 2번, 3번 문제 매치를 보니까 2번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 그리고 4번 문제, 그러니까 3번 문제는 바로 남북국, 발해 또는 통일신라 시대를 묻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발해에 관련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문항, 2번 문항에서 삼국시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신라를 건드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도 신라, 3번도 신라 다뤄야 될 나라가 많은데 너무 중첩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3번 문제는 발해를 더 시험에서 선호하고 있다는 팁도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 통일시로 나온 거예요. 100%는 없으니까. 오케이. 자, 3번 풀었고요.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4번, 5번, 6번 이게 세 개의 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이 세 개의 문항은 이제 중세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중세 고려 문항. 이 중세 고려 문항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냐면요. 일단 왕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네. 왕 중에서도 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은 광종. 고려 전개는 광종,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 뭐 이런 왕들이 제일 잘 나와요. 근데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끔은 광종과 앞에 있었던 태조 왕건 이 문제를 또 묻기도 합니다. 어쨌건 자, 이런 왕 문제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아요. 외세의 침략이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오죠.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오죠.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죠.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 즉 고려 500년 동안 끊임없이 외적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500년간의 외침 속에서 고려의 깃발을 꺾지 않았다는 거. 이거 대단한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세 항쟁과 관련된 문제가 고려시대에 꼭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죠. 왕, 외세 항쟁.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경제 또는 문화가 나오는데 경제에서 나온다면 키워드가 이제까지는 이런 거였어요. 전시과, 병란도, 활구, 은병, 소수공업. 네, 요게 이제 고려 경제를 묻는 키워드들이었어요. 이게 반복돼서 바뀌어가면서 나왔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경제가 혹시 안 나오면 문화 파트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요. 주로 승려, 대가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진울, 이렇게 승려를 묻는 문제들로 나오곤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경제 파트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이제 세 문제를 봤으니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긴 이미 왕이 밝혀졌네. 태조의 통치 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왕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은 고려 전개는 광종,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인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 많이 나오니까 이번 시험은 광종과 공민왕이 빠졌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오는 왕이 누구라 그랬죠? 태조 왕건 나온 거예요. 자, 백성들에게 3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민생 안정책. 향리 자제를 개경에 살게 하고 이를 기인이라 하였다. 광해주 사람 박유가 귀순에 오자 왕시성을 하사하였다. 이건 지금 기인 제도하고 사성 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한 걸까요? 이건 바로 호족에 대한 정책입니다. 호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근 정책과 채찍 정책들을 번갈아서 쓴 거죠. 당근에는 바로 이렇게 뭐 사성 제도라든지 토지를 주는 역분전이라든지 뭐 채찍에는 연대 책임을 지는 사심관이라든지 뭐 이런 기인제도, 인질제도, 기인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호족들에 대한 당근 정책에는 아까 제가 그 결혼 정책,
결혼정책, 그다음에 사성제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에는 기인제도, 그다음에 상수리제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서경의 보수를 맞추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 이건 이제 북진, 서경은 중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민생, 그다음이 호족, 그다음에 북진. 이게 이제 딱 태조 왕건이 지향했던 정책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죠. 1번 친명배금 정책. 어이구, 친명배금이요? 친명배금은 이거는 조선시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호란이 발생하죠. 그죠? 한참 뒤쪽입니다. 2번 호족 통합 정책, 이겁니다. 네, 그래서 당근 책지 정책 같이 쓴 거죠. 2번 호족 통합 정책,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통상 개화 정책. 통상 개화 정책이다. 요거는 이제 구한말의 표현 좀 그렇고, 흥선대원군 뒤에 그 고종이 문을 열어요.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이죠. 그 이후에 이제 통상 수교를 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통상 개화 정책, 그 시대로 가야 됩니다. 틀렸고요. 4번 반원자주 정책. 자, 이 반원자주 정책을 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려 후기의 공민왕이에요. 왕 문제가 또 나왔죠. 5번 민족 말살 통치. 이거는 현 일제 강점기로 가야 되는 건데, 1930년대 후반 40년대 주로 있었던 모습들 완전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태조 왕건이니까 호족 통합 정책 2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는 지금 4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풀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왕이 탄 가마가 보현원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고와 이의방이 앞질러 가서 왕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 순검금을 모았다. 왕이 보현문으로 들어서고 여러 신하들은 물러나려는데 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 한례를 죽였다. 왕을 모시던 문신과 환관들도 모두 제거하였다. 또 개경에 있던 문신 50여 명도 살해하였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왔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의방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고요. 정중부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고려사에서 항상 강의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시대 구분이잖아. 고려시대를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먼저 나눈다. 그 분기점은 무엇이다? 1170년 무신정변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무신정변 주동자들이 바로 이의방과 정중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가나다라 마중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문벌귀족 사회 모순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음서제, 공음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고 문벌귀족 사회 모순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첫 번째는 바로 이자겸이 아니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귀족 사회 모순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니 결국은 무신들의 칼에 맞아 죽더라. 그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3번 다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런 문제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아주 5번까지 깔끔한 그런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고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6번 문제가 아마도 이 6번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려시대 경제 파트 문제 나오면 네 가지다. 전식과다. 그리고 활구, 은병, 그다음에 병란도, 그다음에 소수공업. 이게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린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왔어. 그럼 또 나온 거야. 나온 건데 지금 은병활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키워드가. 그럼 이거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죠? 물가 안정을 위해 상평창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이게 뭐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 나왔는데 경제 문제를 묻고 있단 말이지. 일단 가볼게요. 전환국에서 화폐를 주조하였어요. 이거는 개항 이후야. 개항 이후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야. 한참 뒤야.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계시와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외국과의 어떤 그 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역 또는 사무역 이 얘기하는 건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주로 조선 후기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됩니다. 시대가 안 맞고요. 신라도를 열어 신라와 교류하였어요. 이거는 바로 발해 신라도 문왕 때 보여주는 모습들 이거 배웁니다. 이건 발해입니다. 이건 고려를 골라야 되니까 틀렸어요. 지금 공인의 일부가 도고로 성장하였어요. 자, 도고는 여러분들 공인이라 하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났던 상인이고 당시 어떤 독점적 도매 상인 도고라고 하는 단어로 성장하는 겁니다. 도고라는 그 상인으로 성장하는 건데 이거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시대가 안 맞아 지금. 그죠? 그래서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개항 후기고 조선 후기고 발해고 조선 후기고 고려 시대가 없어. 그 정답은 뭐냐면 안 봐도 이거는 5번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정답지가 뭐냐면 경시서가 상업활동을 감독하였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시서. 이 경시서가 바로 이 상업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사 출제의 목표가 뭐냐면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데 여기서 경시서가 과연 그렇다면 한국인이 알아야 될 기본적 교양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약간 살짝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탁 튕기다 보니까 뭐지? 작년 수능보다 좀 더 어려운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어떤 느낌이 살짝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다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그 앞에 1번, 2번, 3번, 4번은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 그 자체를 좀 묻고 있는 문제들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하면 남는 건 5번밖에 없기 때문에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정답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웠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결코 아니고요. 예. 그냥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건 고려를 고르는 경제 파트의 문제에서 경시서, 바로 이런 상업 활동을 감독하는 그런 관청, 경시서 여러분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올 문제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고려시대 세문항 나온다는 거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역시 조선시대도 왕 문제가 나와요. 왕 문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세종이 있겠고, 조선 후기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정조가 있겠고, 이렇게 왕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경제 파트에서 여러분들 세법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들어와서 임진왜란 이후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요거 묻거든요. 요 세법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본다면 문화 파트에서 이렇게 사진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림 같은 거 주고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묻는 문항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까 내문항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추가한다면 외란과 호란 문제 이것도 이제 전쟁과 관련된 문제 3문제 또 나옵니다. 됐죠? 자, 경원 경원 아까 왜 계시무역 뭐 후시무역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경원이 또 이제 그런 그 무역 형태, 계시무역이라든지 이런 무역 형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진을 몰아내고 개척한 육진죽 한 곳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백두산 근처가 4군, 그리고 두만강 근처가 6진, 그래서 4군 6진. 어느 왕 때? 세종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여진족을 몰아내고 배치한 지역입니다. 기억 맞고요. 기억 맞고요. 니은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발해를 세웠다. 나. 어우 야. 뭐야. 대조영이 부산에서 발해를 세웠어? 아유 이거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실화니?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죠?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적군을 크게 무찔렀대요. 다. 울돌목. 명량 있네. 명량. 맞네요. 맞네. 예. 다 맞습니다. 다. 디귿 맞고요. 라. 장보고의 건의로 청해진이 설치된 곳은 바로 완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라는 어디 있니? 우주에 있네. 한참 저 위쪽으로 가 있네.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 네, 이게 이제 외란과 관련된 그런 내용. 내문항 중에서 여러분들 외란, 호란 문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죠. 기역하고 디귿을 고른 문제. 다 이제 외교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역, 디귿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7번 풀어 봤고요. 이제 8번 문제 조선 들어갑니다. 왕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네. 왕 나오네. 조선시대 제일 대표적인 왕이 조선 전기에는 세종, 조선 후기에는 정조. 일단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전제상성소에서 왕에게 아르기를 여러 지역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살펴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면 조세가 고르게 될 것입니다. 6등급이네? 들어봤는데 좀 읽어볼게요. 조세의 액수는 해마다 농사의 풍흉을 살펴 9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등급 나왔네? 뭐야? 비옥도에 따라 6등급, 풍유에 따라 9등급. 그러면 천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쉽다. 천분 6등법, 연분 9등법. 그죠? 왕이 하기를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국왕에게 아뢰어 제가를 받아 육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하라. 이거 좀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일단 의정부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의정부 서사제라는 겁니다. 근데 의정부 서사제를 모르더라도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시행했던 왕은 너무 유명하신 왕이잖아요. 그죠? 예. 경제 파트에서 공법,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거 나온단 말이야. 어느 왕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세종. 자, 그러니까 세종,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잘 나온 왕이 조선 전기에는 세종, 조선 후기에는 정조라고요. 나온 거예요. 나올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을 한국사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 진짜 즐기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만점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역사 공부다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종입니다. 갑니다. 1번 금관가야의 병합. 자, 금관가야를 병합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신라입니다. 어느 왕 때지? 버풍왕 때네. 대가야를 병합했던 왕은 신라의 진흥왕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교정도감을 설치했대. 교정도감이 고려시대인데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 교정도감. 이것도 시대가 안 맞고 정말 이답지는 정말 세종 훈민정음이야. 이거 몰라? 이게 너무 쉽잖아 이거. 그죠? 네. 헐.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 훈민정음 창제가 이거 정말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나온다 이 선지. 계속 나와 계속. 와. 어떻게 계속 나오지? 이렇게 쉬운 선지, 어려운 선지도 쉬운 선지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추라는 거지. 맞추라는 거지.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회통의 편찬. 자, 여러분들 법전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이 법전이 어느 왕 때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4개의 법전을 조선시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경국대전. 어느 왕이지? 세조 때 출발, 성종 때 완성. 경국대전. 그 다음이 영조 때는 어느 법전? 경국대전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속대전. 영조의 손자 정조. 정조 때 만든 법전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 때 만든 법전 대전 회통. 대전 회통이니까 여러분들 이건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대전통편 중요합니다. 천리장성의 축조. 자, 이 천리장성은 거란과의 침입 과정 속에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바로 이 성을 축조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고려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고구려도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 그리고 고려의 천리장성 같이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자, 그 정답은 그래서 앞에 훈민정음 창제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세종.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번입니다. 자, 미추홀진 기억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참 오랜만에 이 사회 파트 문제가 나온 겁니다. 진주 안핵사 박 교수가 아뢰기를 이번에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백낙신이 재물을 탐하여 백성들을 지나치게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못으로 밀란이 일어났으니 그 죄는 예사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각별히 문초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자, 진주 출발이에요. 진주 출발입니다. 진주 출발. 바로 19세기 밀란의 발생이죠. 이게 바로 임술 농민 봉기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진주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한 게 19세기 중반에 임술 농민 봉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딱 답이 나와 정해져 있어. 임술 농민 봉기의 대책, 삼정 이정청 정해져 있다니까, 여러분들. 임술 농민 봉기의 대책, 삼정 이정청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딱 다른 거 안 나와.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자, 볼까요? 1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대요. 전민변정도감은 여러분들 이건 고려 말 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왕이 있었죠. 바로 공민왕. 이 공민왕 때 신돈을 앞세워서 바로 백성과 토지를 불법적으로 백성과 토지를 강탈해간 그런 권문세족들로부터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 되겠습니다. 2번 황용사 구층 목탑을 세웠다. 이건 통일신라 아니죠. 황제 구층 목탑은 신라네. 신라 선덕 여왕 때입니다. 시대 안 맞고요. 삼정 여기 나오네요. 정답 3번 삼정 이정청 설치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4번 수원화성을 건설하였다. 이거 수원화성은 여러분 조선 후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왕 누군가요? 정조. 정조 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5번 정동행성의 폐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5번은 공민왕이 고려 시대예요.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예요. 그리고 수원화성 조선 후기예요. 그죠? 수원 정조 때. 그러니까 지금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삼정이정청 3번 고르시면 되고요. 1번, 2번, 5번 같은 경우 시대를 막 멀리 지금 떨어뜨려 놓고 있는 이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정답은 해서 빠밤 3번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전근대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의견을 제시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이제 세법 문제가 나오지 않고 대신 문화에서 실학 문제가 나왔어요. 갑니다. 비유하자면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쓸수록 가득 차게 되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면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된다. 술의 백대에 싣는 것이 한 척의 배에 미치지 못하고 무트로 천리를 가는 것이 배로 만리를 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므로 통상을 하는 자는 반드시 물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결정적 키워드 등장했죠. 북학의. 자, 북학의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박제가. 특히 박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론이잖아요. 굉장히 자본주의적 발상 소비론. 전략만 하면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굶어 죽는다. 적당히 소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박지원의 박제가의 소비론입니다. 그죠? 나왔어요. 소비론 그리고 북학의. 박제가의 북학의. 자, 그러면 이 박제가 같은 경우는 중상학파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가볼게요. 1번 삼국 유사를 저술을 했다. 이거 누구죠? 고려시대 일현 스님이 되겠습니다.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누구죠? 조선 후기 김정호가 되겠습니다. 고산자 김정호.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이제 임진왜란 때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 뭐 대표적인 의병장이라면 곽재우 장군, 조헌 이런 인물 될 수 있겠습니다. 틀렸네요. 다음. 청에 발달된 기술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여기 있는 북이 뭐냐면 이게 청이야. 예,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는 이야기예요. 뭐 그대로 이제 정답이 나왔네 지금.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바로 북학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그 이전만 해도 북학운동이 아니라 북벌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조가 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삼전도나 굴욕적인 항복을 하잖아요. 원수가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바로 북벌운동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주로 정조 때가 되면 북의 문물, 즉 청의 문물을 보고 배워야 된다. 북학이라는 게 뭐 이런 어떤 류의 책들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건 박제가고요. 예, 청에 발달된 기술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던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5번 정해쌍수를 제창하고 결사운동을 주도했다. 정해쌍수. 정해쌍수를 하면 선정에 들어갔지만 지혜와 함께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건 이제 보조국사 진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정해쌍수 말고 또 있죠. 보조국사 진울은요. 도노 점수. 좋습니다. 이건 고려시대니까 완전 답이 안 되고. 그 정답은 뭐 고려시대, 뭐 조선 중기, 조선 후기, 고려시대. 그죠? 예. 명백하게 이거는 조선 후기니까, 북학이니까 바로 4번 가볍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전근대 파트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걸렸던 거 경시서. 뭐 요 문제 정도 이렇게 툭 좀 이렇게 튕기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그냥 개념 공부 한번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근대가 끝났고요. 자, 이제 근현대 문제 열문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전근대는 1, 2, 3, 4, 선사 하나, 고대 둘, 중세 셋, 근세 넷 이렇게 1, 2, 3, 4로 나온다고 했는데 근현대는 조금 복잡해요.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조금 복잡해요. 우선 붙박이가 있어요. 현대사입니다. 현대사에서는 세 문항이 나옵니다. 여기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7문항이잖아. 7문항을 배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주로 해요. 개항기 3문항, 일제강점기 4문항.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치합니다. 근데 가끔은 개항기 4문항, 일제강점기 3문항 이렇게 배치하기도 해요. 어쨌건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근현대사 문제는 구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근현대사 첫 번째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가상 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보게 이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화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네.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조선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외국 상인들이 굉장히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가지고 아주 싸게 지금 들어와 버리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왜일까? 이건 바로 청나라 상인들이 한양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럼 이 청나라 상인들이 한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조약이 뭘까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아이고, 이름도 길어.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 행위를 할 때 서로 맺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왜 체결했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죠. 외교인 여러분들 공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교인 여러분들 영원한 우병도 영원한 혈맹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저 그 국익 존재를 포장을 할 뿐이에요. 포장을 해서 이야기할 뿐이죠. 어쨌건 여러분들
이게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영수증 티켓이라고 그랬죠. 어떤 거에 대한 임오군란. 1882년에 있던 임오군란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막 들고 일하는 거야. 우리 차별하지 마라. 우리도 월급 줘라. 이러는 거야. 일어나서 어디를 향했냐면 명성황후를 잡으려고 탁 출발하는데 명성은 이미 도망간 상태입니다. 충주, 장원까지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명성황후, 이 민씨 세력들이 SOS를 친 거야. 어디에? 청나라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문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동대문 쪽에 쫙 포를 걸고요. 그 바깥쪽에 이 구식구인들이 살고 있었거든. 쑥대밭으로 만나, 쑥대밭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깨끗이 진압을 합니다. 누가? 청나라가. 와, 영원한 우방, 영원한 혈맹, 우리는 친구, 감사합니다. 쉐쉐쉐쉐. 좋아요. 보여지는 모습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에요. 중국은 당연히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죠. 네, 그 청구하는 거예요. 네, 청구하는 거예요. 자, 어떤 청구였냐면 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제까지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으로는 외국 상인들이 그 부산, 원산, 인천 밖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만 무역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임오군란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가 영수증을 내민 거야. 우리 내륙까지 들어올 거야. 너 허락해줘. 왜? 우리가 너희를 구해줬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임오군란의 영향으로 구식군인들의 반란, 그 영향으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이 되는 것.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있네요. 자, 갑니다. 1번 광무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게 나타난 배경인데 광무개혁은 한참 뒤로 가야 돼요. 이게 지금 80년대 대화고요. 광무개혁은 거의 90년대 끝자락에 있습니다. 시대 안 맞아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907년에 집중적으로 대구를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시대가 안 맞아요, 지금요. 그죠? 시대가 안 맞고요. 네. 그다음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시도하였다. 이건 이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건민공동회를 개최했던 독립협회에 의해서 결국 이건 저지가 됩니다. 근데 이 독립협회도 한참 뒤로 가야 돼요. 90년대로 가야 됩니다. 시대가 안 맞아, 지금.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국개몽 운동의 일환으로서 지금 황무지 개간을 막아내는 단체가 있죠. 보안회.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이거네요, 정답은.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4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최대한 시대를 좀 떨어뜨려 보려고 지금 무지하게 고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지금 달랑 80년대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80년대 후반. 그죠? 189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 그리고 뭐 끝까지 후반까지 가겠네. 이런 어떤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결과 이 청나라 상인들이 한양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 근데 이런 문제 꼭 나온다. 예.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운데 라는 느낌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갖게 돼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문제는 풀려면 다 알고 있어야 돼. 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지들도 다 알고 있어야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뭐 물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건데 좀 당황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갑니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 우리 이거 배우잖아. 한일 의정서, 한일 협약, 1차 한일 협약, 2차 한일 협약, 그리고 한일 신협약.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배웠죠? 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일 의정서가 되겠네. 한일 의정서 일단 내놓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된 후 의병들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 진공작전을 감행했대요. 자, 이건 바로 어떤 의병이에요? 고종 강제 퇴위니까, 그죠? 정미의병.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예, 고종의 아들 순종을 왕위에 올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왜? 바로 이 고종이 해외계 특사를 보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안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1번.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아니지, 이건 이전이지. 이게 지금 한일 의정서는 여러분 1900년대예요. 틀렸습니다.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겼다. 그러네.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한일 협약. 네. 1차 한일 협약, 이게 2차 한일 협약. 여기 맞아요. 을사늑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차. 예. 여기 이제 한일 신협약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지금 한일 신협약 그 과정 속에서 군대 해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정미 의병이 탁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배경.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여기서 지금 하나씩 볼까요? 1번.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농민군 점령, 이건 1894년. 94년이니까 1894년이니까 이쪽이죠. 이게 지금 1900년을 넘어왔어 지금. 그죠? 예, 이건 1904년의 내용이니까 그 앞쪽입니다. 틀렸고요. 세상에 여러분들 연도 하나하나 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게 어느 연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한일 의전 1904년이야. 그럼 1904년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1900년대, 예, 1900년대 이런 어떤 일제의 어떤 침탈이 있었다. 그 몇 년대, 뭐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 그 주머니에 쏙쏙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끝.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 이건 틀렸고요. 대한제국이 왜곡 정답은 2번 되겠네요. 1차 한일협약, 그러니까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이게 이제 고문정치. 그 다음이 한일 협약.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감정치.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외교권의 강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네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홍경래의 난이 발발했대요. 홍경래의 난은 여러분들 이거는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니까 한참 앞쪽으로 가야죠. 조선시대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노비 안건법이 시행됐대요. 이거 여러분들 고려 광종 때잖아요. 그죠? 네, 틀렸네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임진왜란. 네, 그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선조 때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 이 뒤에 있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은 일본에 의해 볼모가 되어 갇혀 있었다. 물밑에선 은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충직한 신하들이 왕을 구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에 왕과 세자는 궁을 벗어날 수 있었고 1시간 뒤 전 세계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조선왕이 궁궐에서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다. 참 이렇게 한 왕이 자신의 집도 못 지키면서 어찌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한심하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을 맞춰놓고 그 공간 안에서 황제가 나름대로 이후에 나름대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건 공간에 나올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아관 파천. 아관이 러시아 공사관을 얘기하는 거거든. 아관으로 임금이 이주하신 거야.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고종이 아관 파천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잠을 못 자. 왜? 나도 일본인들한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면증, 그 불안감. 이게 불면증을 가져온 거죠. 근데 왜 왕이 그런 걱정을 하지?
왕비, 그렇구나. 왕비가 죽는 걸 봤나 보다. 왕비가 죽는 거를 어디서? 을미사변에서. 을미사변이 1895년인데 1896년도가 바로 이 아간 파천이 벌어진 해거든요. 그러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 정답 나왔네, 바로 1번. 너무 쉽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1번. 바로 골랐네. 2번 자유참변. 어이쿠. 자유참변 여러분들 이미 일제로 넘어간 이후에 1920년대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틀렸고. 대한민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대한민국 국제는 아직은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 국제는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건데 아직 황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간파전 했을 뿐이야. 틀렸고.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어서 조선왕이 궁궐에 탈출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간파전이 있었던 해에 독립협회가 이제 결성이 되고요. 그 독립협회 이후에 이제 만민공동을 개최한 겁니다. 틀렸어요.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다. 이건 이제 뒤쪽이겠죠. 아간파천 이후에 대한제국 선포하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 정세가 흔들린 어떤 그런 모습들 나와야 되겠네요.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다. 고종이 이제 이걸 보내가지고 이제 을사등의 부당성을 알리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이제 고종은 결국 이제 정미 약조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아간파전의 배경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을미사변이 발생했다. 이걸 정답지로 덩 하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이제는 지금 보니까 갑자기 현대사 문제 나왔어요. 선생님, 계양기 세문항 풀다가 왜 갑자기 현대사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안 내요. 원래는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일제강점기, 현대사 순서대로 문제를 배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지금 갑자기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에요, 현대사는. 그죠? 근데 뚱 튀어나왔죠. 이유가 뭘까? 이 그림이 중요해서인가요? 중요할 수도 있죠. 네, 그건 정답이 아니고.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배치예요. 시험지에 문제가 이게 지금 실려야 되는데 이 문제 너무 커. 사진이 막 들어갔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원래 가야 될 배치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끌고 온 겁니다. 쭉 끌고 온 거. 그러니까 공간 여백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원칙은 시간 순서대로 내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지금 북한군 뭐야, 북한 남침 6.25 전쟁 아니야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어려워 이게? 6.25 전쟁. 그러면 6.25 전쟁 벌어졌고 낙동강에 내려갔네. 중국군 개입하네. 가면 뭐야? 그러면 낙동강 방어선에서 뿜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대동강을 건너서 위로 압박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다 이제 중국군이 개입하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이 뭐야? 정답이네요. 이거 2번이네요. 2번. 그죠? 쉽죠? 50 총선거와 제헌국회는 이 뒤쪽으로 가야죠. 대한민국 최초의 보통 선거니까 뒤쪽으로 가야죠. 정답은 2번입니다.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 아이쿠야, 이 사건은 저 앞에 개항기로 가야죠. 그죠? 틀렸고요. 한인 애국단 결성과 윤봉길의 의거 도 앞으로 가야죠. 그죠? 6.25 이전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했으면 몇 번? 네, 바로 2번.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네, 요거를 정답지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디 보자. 11, 12, 13. 네, 이제 근현대에서 근대 문제 풀었고요. 자, 이제 내문항 남았습니다. 15, 16, 17, 18 내문항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료는 이제 20번 포함해서 다 풀어볼게요. 자료는 상하이에서 수립된 뭐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으로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가능되었다. 독립신문. 무엇의 기관지인 독립신문? 독립협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대형 사고. 여러분들 독립신문은 여러분들
그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신문이야. 뭐 그러니까 또 다른 독립신문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독립신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독립협회. 예, 그 회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독립협회와 연결되어 있는 독립신문. 독립신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네, 두 독립신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돼요. 네. 독립신문은 중국과 미주 지역 등 해외 한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무엇의 연통제와 교통공을 통해 국내에도 배포되었다. 자, 여기 지금 가가 나왔습니다. 이 가가 상하이에서 수립된 무엇? 대한민국 임시정부네요.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 장용영을 창설하였다. 응? 장용영은 여러분 이거는 정조 때 아니야. 완전 답이 되지 않고요.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근대적 학교. 이것도 시대가 안 맞고요.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인데, 그죠? 틀렸고.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이건 이제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거니까 이것도 완전히 답이 될 수 없고.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정답으로 해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정답입니다. 정우의 선언을 발표했다. 정우의 선언은 여러분들 신간회와 관련이 있어요. 정우의 선언이 되면서 신간회, 즉 민족 유일당 운동 좌우합작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의 설치.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1번, 2번, 3번, 5번 이게 뭐 다 배운 내용들이라서 그냥 하나씩 지우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다. 이건 진짜 수능에서 꼭 풀어줘야지. 왜냐하면 올해가 이 운동의 9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저도 그래서 그 전라도 광주에서 왜냐면 이게 이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광주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강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였습니다. 자, 보죠. 누군데? 1929년 10월 나주역에서 일본인 중학생이 광주 여고 보통학교 학생들을 희롱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인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광주 여자 고보 학생이었던 누구는 11월 3일 광주 지역 학생들의 시위에 학생들을 이끌고 적극 참여했다. 이후 식민지 교육 철폐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이에 호응하여 백지동맹을 주도하였다. 자, 이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 볼게요. 1번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항하고 나서 그 황준천의 조선 측량을 가지고 왔던 김홍집. 그 김홍집이 고종과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핵심은 뭐였냐면 미국과 수교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 원수야 원수 그 당시에. 왜? 우리랑 싸웠거든. 신미양요. 그런데 그들과 수교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그런 배경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이 없고요. 2번 통감부 해방에 통감부는 총독부 이전 아닙니까? 일제강점 이전. 근데 이건 지금 이미 이거는 1929년에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시대가 안 맞아요. 일단 총독부 방해겠지. 제너럴 셔먼 사건이 기기로 나타.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이건 강화도에서 바로 신미양요의 그 빌미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틀렸고요. 헌병 경찰제가 시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20년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걸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 민족운동 그 학생부의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거니까 바로 신간회 5번 딱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지원했다. 이건 여러분들 기출에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
이게 정말 매번 나왔어 이건.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문제를 계속 내시는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서 일제 지배정책 묻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신간에 묻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저항의 어떤 그 사례로서의 두 개. 요거 내문학은 꼭 나오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면 바로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늘 연결 나오거든요. 나온 거예요. 나올 게 나온 겁니다. 정답에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뭐 이거네요. 제가 이야기했죠. 일제강점기에 나오는 문제 꼭 나오는 건 바로 그 시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꺼낼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일본 일제 정책 관련된 문제예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였다. 야, 아니 어떻게 광복된 지가 1945년 광복되는데 91년까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계셨을까? 얼마나 한이 많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안부예요. 위안부. 네, 일본군 성노예.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위안부. 네, 이 국가총동원법이 등장하네. 국가총동원법. 1930년 후반에 제정된 법. 그러니까 이 시기에 끌려갔네. 30년대 후반 또는 40년대에 끌려간 이 시기. 뭐 30년 후반과 40년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1번 별기군을 창설했다. 별기군 여러분들 이건 한참 앞으로 99인들이 반란 이렇게 된 배경 중 하나가 이겁니다. 틀렸고요. 전시관은 고려 시대라 설명드렸잖아요. 군국 기무처를 설치했다. 이건 갑오개혁 때 틀렸고. 미국 공출제를 시작했다. 이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예, 30년 후반, 40년대 공출 배급. 뭐 이거 딱 나오면 이건 딱 무조건 이 시기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입국 조선 여러분들 이거 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나왔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학제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해서 네, 미국 공출.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반드시 나오는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 문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좋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저항의 역사를 빼놓으면 말이 안 되죠. 적군은 우리 군 병력이 막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아하. 이에 사령부자 홍범도가 공격 명령에 신호 총성을 올리었다. 매복해 있던 우리 군이 삼면에서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가 맹렬한 집중사격을 가하니 전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했다. 이게 이제 승전보죠, 승전보. 그죠? 그런데 지금 어디서 홍범도가 이겼어. 자, 홍범도가 이긴 것. 주로 홍범도 이긴 것 쪽은 봉오동 연투, 그다음에 청산 연투로 이어진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뭐지? 바로 그 있는데 국외 무장 독립군의 활동. 와, 이거 거의 뭐 어느 문제입니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아이고 이건 조선. 이거 한참 앞쪽으로 가야죠. 몽골은 더 앞쪽으로 가야지. 거란의 침입과 강동 육주의 획득도 이게 훨씬 앞쪽으로 가야죠. 고려 초로.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이건 뭐 이렇게 싫으면 안 되죠. 네, 이건 한참 또 앞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네, 국외 무장 독립군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 보니까 쓸만한 이 선지가 그죠? 네,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이에요. 여러분 민주화운동이 이제 19번에 배치되는데 이 19번 문제는요. 나온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4.19 혁명. 두 번째가 5.18 민주화운동. 세 번째가 6월 민주항쟁. 이 세 가지. 이건 19번 배치에 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걸 틀리면 정말 너무 속상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교수님들이 나오셨다.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모가 전개될 당시 대학 교수단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모습입니다.
무엇의 과정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지금 뭐 4.19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갑니다. 4.19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하면 옳은 것. 급진기아파 일으켰나요? 오, 급진기아파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문이 열리고 이모군란 그 이후에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 시기 안 맞고요. 조선 형평사도 이건 일제강점기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이 퇴위했을 뿐이에요.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였다? 신군부는 여러분 이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사후 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발생하였다. 그렇죠. 바로 부정선거.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답으로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 기원이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좋아.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기 노력한 과정을 시간 순으로 보여준다. 좋아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별로 나열되어 있고 이 가에 들어갈 게 뭐냐는 얘기죠. 자,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는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고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 뭘까? 그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거겠네. 지금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1번 경국대전의 반포.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조선의 법정이다. 어느 왕 때 시작해서 어느 왕 때 끝났다? 세조 출발, 성종 완상. 그죠? 아까 제가 법전 이야기했어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설명했습니다. 또 나온 거네요. 틀렸고요.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담은 여러분들 이건 일제강점기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전후질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뭐 지금 현대사인데 이거 시대가 안 맞아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역시 마찬가지죠. 미소공동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 시기가 안 맞아요 지금요. 1, 2, 3번을 어떻게 이렇게 벌려놨지? 굉장합니다. 여기서 경국대전은 정말 빵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우. 다음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가 바로 이 3번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광복 이후에 활동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 활동했던 단체는 여운형이 이끌었던 바로 조선건국동맹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광복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넘어온 건데 어쩌면 이것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와 근데 어떻게 이게 시기를 이렇게 벌려놨지? 와 이거 놀라운데? 이야 좋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한국사 해설을 지금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보고 온 친구들 좀 어려웠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공부를 했다라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공부를 안 해. 네, 한국사 공부를 안 해. 그게 거의 무슨 트렌드인가 봐. 네, 그러다가 요렇게 좀 이것도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어쨌든 살짝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비틀어내면 그렇게 어렵다고들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거지. 이건 그냥 기본 개념만 공부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들 EBS에 수능 개념 이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지 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EBS에 수능 개념 강의 있어요. 오셔가지고 그거 20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20강 깔끔하게 딱 듣고 시험 보시면 이런 문제 절대 어렵다는 이야기 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올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애쓰셨어요. 네, 진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시험 아마 처음으로 본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 더 큰 시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골목골목마다 이제 길목길목마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너무 위축되면서 보내지는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어쨌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늘 화이팅입니다.